이렇게 한 명에는 모든 권세와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런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압구정은 얼마나 유명한지 명나라 사신들도 조선 땅에 오면 압구정에서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답니다. 박문수가 돌아가시자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염려하여 일을 맡으면 반드시 효과를 거두니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것이 바로 경이다. 백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다 합니다. 조선의 찰떡궁합 왕과 신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살다 보면 나하고 참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는 케미가 잘 맞다, 케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케미가 좋은 사람들 중에 왕과 신하로 특정을 지어봤는데, 왕과 신하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참 시너지가 좋다, 케미가 좋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하고는 정도전이고요. 또 그런 케미가 좋은 사람. 세종대왕과. 네, 정조와 정약용. 세종대왕. 네, 네, 세종과 신숙주. 네, 그리고 태종과 하륜, 중종과 조광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는데, 왕과 신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줄 네 사람은 그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분명히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멋진 케미를 보여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조와 박문수입니다. 두 사람 다 들어본 인물이죠. 이 박문수가 영조에게 막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문수가 한 막말, 어떤 막말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께서 직언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군신들도 전하의 뜻을 거스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상하가 서로 도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1, 2년이 지나게 되면 나라 일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막말을 던졌습니다. 왕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어느 지경에 가게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오늘날 박문수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박문수의 이 막말에 가까운 직언을 들어주고 포용해준 사람이 영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영명함이 너무 지나치나 학식이 부족하여 작은 일은 살피지만 혹 대체를 잃기도 하십니다. 원하건대 기묘하지 않은 문서는 제거해 없애고 긴절한 공부를 하신다면 국가를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사로운 작은 일은 아래 사람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부터 제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왕이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기분 나쁠 수 있죠. 이런 박문수의 막말에는 영조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박문수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박문수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상소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영조는 영성군이 여기서 박문수에게 내려진 공신 책봉입니다. 영성군의 이와 같은 기습을 사람들이 거칠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당직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박문수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신 분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조하고 박문수는 어떤 관계였길래 영조가 이 박문수의 이런 말들을 다 받아준 걸까요? 사실 영조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라 그러면 조선 후기 대표적인 훌륭한 군주이기도 하시죠. 반면에 영조 임금은 굉장히 완벽주의였고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영조는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감정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눈물이 많으며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맞추기 힘든 스타일이 바로 영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칫 말 실수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그런 걸 쉽게 넘겨주지 않는 사람이 영조였던 거죠. 이건 다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조 임금이 왜 박문수에게만큼은 이렇게 관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박문수는 뭘로 유명한가요? 암행어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닌데 왜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알려졌느냐? 사실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어사였습니다. 어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행어사라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찾아내어서 왕께 아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암행어사죠. 그런데 보통 어사라 그러면 공개적으로 왕의 명을 받아서 파견되는 사람이 어사였습니다. 주로 흉년이 들었다거나 혹은 백성들을 구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어사의 직책을 내려서 파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는 어사의 직책을 받았지 한 번도 암행어사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됐을까? 사실 어사라는 말은 익숙치 않지만 암행어사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이 암행어사가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일 통쾌했던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암행어사였겠죠. 그래서 이 박문수가 실제로 암행어사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고 백성들에게 가장 백성들의 편에서 일을 해준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소설처럼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암행어사라는 코드를 갖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박문수의 이름을 거기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행어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인물로 불려졌다는 말은 박문수가 실제로 백성의 편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영조와 박문수의 첫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첫 만남은 영조가 세자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세자가 아니라 세제라고 봐야 되는데 경종 다음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경종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세제 시절에 박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교지인데 합격증입니다. 과거에 합격했던 합격증이죠. 박문수가 33세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직에서 세제의 개인 교사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세자 시절에 스승으로 만났던 관계가 바로 이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가 영조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박문수는 세제 시강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영조 임금의 알아줌을 받았다 합니다. 아마 영조가 봤을 때는 이 박문수가 굉장히 소탈하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 이 박문수의 그런 막말, 박문수의 직언은 이게 이 사람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고 받아줬던 게 아닌가 싶죠.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을 영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자마자부터 선왕이었던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모함, 유언비어 이런 게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인자의 난이라는 대규모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왕위에 오른 초창기에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영조에겐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데 이 박문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영조가 신뢰를 하게 되었고 박문수는 경상도 지역의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난이 진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겠다 해서 경상도에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더욱 기특한 마음에 영조 임금이 박문수에게 경상도 관찰사 직책을 내리게 됐죠. 그 전에 박문수의 관직이 7품이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 공무원에서는 7급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관찰사 직책을 받게 된 거죠. 관찰사면 2품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고속 승진을 하게 됐죠. 그만큼 영조의 신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으면서 이 경상도 지역의 민심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로 가재도구가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신과 시신을 넣는 관이 떠내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자 박문수가 이렇게 동해 바다로 이런 게 떠내려오는 건 지금 함경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는 것 같다 해서 급히 함경도 지방에 대나 물자를 실어 보내겠다 고 합니다. 그러자 박문수의 아랫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물난리가 일어났다면 일단 조정에 보고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에 보고를 하고 조정에서 이르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화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박문수는 함경도 지역에 쌀 3,000석을 당장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작은 문제예요.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물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 함경도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중에 큰 공덕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그리고 삼남지방에 수재가 나고 또 흉년이 들자 삼남지방의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사로 파견이 되었었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굶주린 백성들이 사람의 시체를 구워 먹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박문수는 영조 임금께 이런 청을 올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우선 백성들에게 먼저 내어줬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분징지청이라 그래서 조정 대신들의 곡식을 징발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임금께 청을 올렸던 겁니다. 조정 관리들의 녹봉을 좀 줄여서 백성들을 구휼하자라는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관리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관리들은 광란한 잠꼬대다, 미치광이 잠꼬대 같은 소리다 하면서 이 박문수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영조 임금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영조 임금은 이 조정 대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백관의 녹봉을 모두 감하게 하여 이 박문수의 청대로 백성을 구휼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조 임금은 박문수가 하자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따라줬던 거죠. 왜? 박문수는 그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걸 영조 임금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문수가 영조 임금을 도와서 했던 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걸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군포가 백성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이걸 백성들만 내고 양반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영조 임금께서는 백성들의 군포 부담은 줄여주고 대신에 양반들도 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그거를 찬성할까요? 결국 양반들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조의 옆에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 이걸 줄여줘야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영조와 함께 이런 군포를 개혁하는 일을 박문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를 반으로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왕실이 담당하고 있던 소금 사업을 국가가 가져와서 그 소금 사업으로 얻는 이윤으로 백성들을 구휼하자라는 제안을 박문수가 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소금을 만드는 일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거든요. 소금을 만들려면 10시간 이상을 불을 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됐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휼하겠다 하면서 국가 재정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영조는 박문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총애하게 됐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인자의 난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사실 왕과 신하의 관계면 단순히 이인자의 난을 진압해줬기 때문에 이 박문수에게 이렇게 총애를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죠. 영조는 박문수의 막말을 다 포용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왕과 신하라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인간적인 교감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두 사람이 성장 과정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어려운 시기를 넘겨서 관직에 오르고 왕이 됐던 사람인 거죠. 영조 임금이라 그러면 우리 조선 역사상 어머니의 신분이 가장 천한 궁궐의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씨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 영조입니다. 그러니 영조는 결혼을 하고부터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왕족이지만 사실 왕족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왕이었던 거죠. 박문수 역시도 어려서 10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나 증조부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과거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은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백성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병이 없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보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검소함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신하들이 이런 군포개혁을 반대할 때 영조 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모두가 나의 적자인 것이다. 양반들이나 백성이나 나에겐 똑같은 자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영조의 마음을 박문수가 알고 또 박문수의 그런 마음을 영조가 아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의 박문수를 향한 총애가 박문수에게만 이렇게 애틋한 거죠. 그러니 많은 신하들이 박문수를 곱깝게 보겠죠.
그리고 또 박문수가 막말, 직언을 잘하고요. 또 이런 까칠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문수는 늘 모함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조 임금께서는 박문수가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박문수의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박문수의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아주개서 사건이라는 모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박문수가 연루되자 그때도 영조 임금은 박문수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요. 박문수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영조 임금께서 정치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스스로 물러나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박문수가 돌아가시자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염려하여 일을 맡으면 반드시 효과를 거두니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것이 바로 경이다. 백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다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은 영조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를 일컬어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문수는 보검자루다. 보검은 칼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루라 그러면 손잡이입니다. 보통의 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를 칼에 비유를 하고 자신이 그 칼자루를 쥐고 신하를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조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칼이고 박문수가 칼자루를 쥐었던 겁니다. 왕이 박문수를 전폭적으로 밀어줬기에 박문수가 왕을 이용해서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했던 거죠.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문수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시면서 이 슬픔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큰 소리로 울음을 보이시면서 돌아가신 박문수를 영의정에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문수이며 박문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조와 정약용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약용 그럼 정조의 남자. 정조가 가장 총애했던 인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이 참 서로 재밌는 관계였습니다. 임금님 그러면 굉장히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조 임금님 굉장히 재미있는 개구쟁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하고 내기도 자주 했었는데 정조 임금이 한 번은 정약용에게 내기를 하자 하면서 이런 내기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글자를 3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글자를 찾아서 써보자 한 겁니다. 똑같은 글자를 3번 사용해서 만들어진 글자. 어떤 글자들이 있을까요? 네, 나무목을 3개 하면 빽빽할 3. 예,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글자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기는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 한 글자 차이로 제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정조 임금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자전을 다 외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두 사람의 내기 결과 정약용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조 임금께서 이렇게 간사할 간, 발글정, 돌무더기로의 빽빽할 삼 이런 글자들을 쓰셨어요. 그러자 정약용도 똑같은 글자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조 임금이 쓰신 글자하고 똑같이 쓰면서 그보다 한 글자 더 쓰셨습니다. 무슨 글자였을까요? 네. 오, 역시요. 석삼자였습니다. 그러자 정조 임금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맞네, 이게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사실 학문적 수준이 두 사람 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수준의 이분들이 이런 재미난 놀이를 하면서 친구처럼 평상시를 즐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정조 임금께서는 신하들의 공부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37세 이하의 젊은 신하들을 모아서 초계문신이라는 재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시로 시험을 칩니다. 이게 정약용조차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빡센 공부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파르타식.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시험이에요. 시험을 제대로 못 치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유배형에 처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거는 실제로 정약용의 시험지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시험지가 차상이죠. 최상은 아니라 차상. 예. 정약용도 이 정도 성적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정조의 수준이 굉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정조 임금은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시험을 잘 친 사람들을 위해서 회포를 풀 수 있게 술자리를 자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정조 임금께서는 주량대로 다 마셔라 라는 재촉이 내리셨다고 합니다. 원샷 하라는 거죠. 원샷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네, 그랬던 분이 정조임금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정약용의 일기 내용입니다. 3번 1등한 덕택에 소주를 가득 따라 하사하시기에 나는 오늘 죽었구나 생각했다라고 실제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주를 한가득 따랐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필통이라고 있죠. 붓을 넣어놓는 이 필통에 소주를 가득 따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에 마셔라 하고 하사를 하셨던 거죠. 정조임금은 실제로 술을 굉장히 즐긴 분이셨습니다. 애주가의 애연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술도 잘 못하고 담배도 잘 못하는 그런 정약용이 얼마나 귀여우셨던지 정조임금은 담배를 피시면서도 후 하면서 정약용 얼굴에 연기를 내뿜기도 하셨답니다. 굉장히 개구쟁이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정약용과 함께 술자리를 하시면서 정약용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는 정약용에게 시를 한 수 지어보라 했었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왕께서 시키는 대로 시를 한 수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정약용의 그 전날 시가 굉장히 좋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선배이신 분이 정약용에게 어제 지은 그 시를 나한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부용정에서 임금님 명령에 의하여 지은 시는 취중에서 올렸기에 어떤 구어를 사용하였고 어떻게 글씨를 썼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 기억나지 않으므로 적어서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정조임금이 정약용을 이뻐하는 만큼 술을 지나치게 권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약용이 정조임금 앞에서 토론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정약용 선생은 정조임금 앞에서 함께 가는 술자리가 어쩌면 좀 트라우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조임금과 정약용은 왕과 신하로서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사롭게도 많은 정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떠했느냐 하면요. 정약용이 1783년에 과거시험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과거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생원이나 진사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해서 정식 대과 과거시험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두 사람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이제 막 초시에 합격한 사람인데 아직 속과에 합격한 사람인데 이 속과 합격생들을 정조임금이 한번 보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과 합격생들이 정조임금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정조임금 눈에 이 정약용의 얼굴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22살이었는데 정약용이 정조임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모년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조임금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이모화변,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해에 태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나눈 이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에게는 특히 정조에게는 정약용의 얼굴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이 성균관에 입학한 이 합격생들은 앞으로 대과를 준비해서 관리가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성균관에 자주 정조임금께서 납셔서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또 채찍질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조임금께서 성균관의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중용이라는 유교 경전을 읽고 여기서 의문 나는 점 70가지를 뽑아서 문답을 쓰라 했습니다. 엄청 빡센 과제죠. 그런데 이 과제를 모두 취합을 해서 읽었는데 정조임금의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답안이 정약용의 답안이었습니다. 정약용 그 당시에 남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노론인데 정약용은 남인이었어요. 노론이 아니라. 남인은 태계 이황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인입니다. 노론은 율곡 이의 선생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약용은 남인이니까 누구의 학풍을 따라야 될까요? 이황의 학풍을 따라야 됩니다. 중용에 대한 해석을 이황 선생도 하고 이의 선생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정약용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황 선생의 해석이 아니라 이의 선생의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붕당이 굉장히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남인 사람들은 이의 얘기를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또 노론 사람들은 이황의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자신이 남인인데도 불구하고 율곡 이의의 해석을 갖고 와서 자신의 생각도 이와 같다라고 펼친 거죠. 근데 정조임금의 생각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조임금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약용이 남인인데도 불구하고
율곡 이이 선생의 학설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조임금의 통치 철학과 맞아떨어졌던 거죠. 정조임금은 붕당에 관계없이 탕평으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자신이 그런 탕평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서 정약용이 바로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정약용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수시로 성균관에 찾아가셔서 정약용만 따로 불러서 밤에 정약용과 데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밤에 정약용이 과제를 잘할 때마다 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웬만한 궁궐에 있는 책들은 다 정약용에게 한 번쯤 선물로 줬을 정도로 많은 선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정조임금의 책 선물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이 후대에 이런 시를 읊었었습니다. 진지하신 칭찬 말씀에 밤은 깊어가고 보배로운 서적들을 하사하시니 그 책이 향기를 머금었네. 이렇게 정조임금의 책 선물에 굉장히 감사했었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자주 시를 함께 읊고 함께 학문을 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정약용도 나머지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성적이 가장 낮았던 것이 정약용은 웬만한 책들은 다 섭렵을 하는데 무예와 관련된 서적 혹은 실제로 무예는 소질이 젬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임금께서는 이 정약용이 무예서도 익혀야 되고 무예도 익혀야 된다 해서 정약용에게 숙제를 냅니다. 화살 5개를 한 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순을 쏠 때마다 하나는 꼭 맞춰야 된다 하면서 숙제를 20순을 냈습니다. 100발의 화살을 쏴서 5발 쏠 때마다 한 번씩 다 맞춰야 된다. 이게 과제였던 거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약용은 늘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정조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문장은 아름답게 꾸밀 줄 알면서 활을 쏠 줄 모르는 것은 문무를 갖춘 제목이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활쏘기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약용은요, 나는 규장각에 소속되어 내원에서 활쏘기를 할 때마다 늘 맞추지 못하여 벌을 받고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됐었고 심지어는 유배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너무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활을 제대로 쏘지 못한 정약용이 보내어진 유배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창덕궁 안에 부용지입니다. 여기가 창덕궁이고 여기가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정조임금께서 창덕궁 안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규장각을 세워놨던 거죠. 이 규장각 앞에 부용지라는 이 연못에 중간에 섬이 있죠. 여기 이 섬에 위리 안치시켜라 해서 여기가 귀향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띄워서 여기까지 직접 노를 저어서 귀향지로 들어가는 그런 정약용의 모습을 보고 정조임금은 배를 잡고 웃으셨다고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약용을 아끼면 아낄수록 많은 신하들은 정약용을 시기하게 되겠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할 겁니다. 정약용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약용도 자신만을 이렇게 총애하는 것이 정조임금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자신이 정조임금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약용의 마음이 잘 묻어나는 시인데요. 나비야 나비야 너 믿을 것이 뭐가 있니? 정갈 이빨 벌 독침이 내겐 본디 없지 않니? 부디 그저 꽃 밖으로 헐헐 날아다니고 꽃수를 사모하여 맴돌지 말거라. 자신이 사모하는 꽃 주위를 맴돌고 있는 나비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정조임금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꽃을 사모한 나머지 정약용도 정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면서 결국 정약용이 정조임금을 위해서 스스로 잠시 절은 물러나 있겠습니다 하고 정조임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간 정조임금을 떠나서 조용히 학문을 익히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몇 달간이 정조임금에게는 정약용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조임금께서 정약용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했다. 너를 불러 책을 편찬하고 싶어 주자소의 벽을 새로 발랐다. 아직 덜 말라 정결하지 못하니 금운께쯤에는 궁궐에 돌아와서 경연에 나오너라. 함께 학문을 하자고 주자소에 벽지를 새로 발랐답니다. 이게 마를 때쯤에는 돌아와서 함께 학문을 논하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약용에게 책을 보내셨습니다. 책을 모두 10권을 보내시고는 이 10권 중에 5권은 책의 제목을 써서 나에게 다시 보내라 합니다. 무슨 뜻이셨냐면 정약용을 보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글씨라도 먼저 보고 싶어서 정약용에게 5책은 글씨를 써서 보내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정약용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셨던 분이 정조임금이셨고, 그런 정조임금의 마음을 알았던 정약용이기에 5책의 제목을 써서 먼저 보내드리고 자신도 지체하지 않고 금음께에는 궁궐로 돌아가겠다 해서 궁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음날이 되었을 때쯤 궁궐로 정조임금을 뵈러 갔죠. 그런데 궐 앞에 갔더니 전날 정조임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조임금은 정약용에게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부터 몸져 누우셨고 불과 보름 만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렇게 정조임금을 뵈러 가던 날 정조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정약용은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옷깃을 적셔 곧바로 따라 죽어 지하에서라도 임금을 뵙고 싶었으나 그러지를 못하였네 하면서 시간이 벌써 10수년 지나고 나서도 귀향지에서 이런 정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쓰셨는데 그 묘비명 안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군신의 정의가 그날 저녁에 영원히 끊긴 것이다. 매양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관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정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간직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에 조선학이라 그래서 조선시대의 학문을 연구하는 정인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있었기에 정조일 수 있었고, 정약용은 정조가 있었기에 정약용일 수 있었다. 정말 정약용과 정조임금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쾌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 영조와 박문수, 그리고 정조와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네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런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가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찰떡궁합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 네 사람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서로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꼭 필요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소울메이트 같은 서로가 영혼을 교류하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찰떡궁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찰떡궁합을 음식궁합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삼겹살이고 여기는 소주입니다. 그렇죠? 막 벌써 당기시는가요? 소주와 삼겹살은 음식궁합이 좋을까요? 예. 좋을 것 같죠? 그쵸? 삼겹살 하면 소주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둘은 좋지 않습니다. 이 소주가 삼겹살의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방을 계속 쌓이게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삼겹살의 지방은 숙취 해소를 또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죠. 그에 반해서 여기에 있는 호박과 달걀. 호박과 달걀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호박전이 떠오르시죠. 이 두 관계는 아주 음식궁합이 좋은 관계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을 이 호박에 있는 성분이 더 잘 흡수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호박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섬유질을 이 달걀이 더 잘 흡수를 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체적으로 느긋해지고 마음에 여유를 주고 안정을 주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이렇게 찰떡궁합이라는 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관계가 바로 찰떡궁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찰떡궁합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요 며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제 주변에는 많은 찰떡궁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나를 더 빛나게 해줄까? 사실 제 주변에는 저를 더 성장시키고 저한테 더 많은 위로를 해주고 저에게 만나면 즐겁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누가 나를 더 빛나게 해줄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더 빛나게 해주고 있을까? 나는 누구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찰떡궁합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먼저 그들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킹메이커들, 왕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용의 등에 올라탄 사람들. 제가 오늘 4사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상하셨을 겁니다. 정도전입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고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죠. 정도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정도전이 고려 말에 신진 4대부로 나섰지만 이 사람 사실은 집안도 별로 볼 게 없었고요. 신진 4대부였지만 승승장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 북원의 원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라 그랬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내지게 됩니다. 그 유배를 보내질 때 정도전과 정몽주가 함께 유배 보내졌거든요. 유배가 풀어지고 나서 정몽주는 다시 관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도전은 불러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약간 따돌림?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도전이 그렇게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없죠.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유교 경전 중에 맹자 이야기에 딱 꽂혔습니다. 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혁명의 생각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은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역성혁명의 꿈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성혁명,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그럴 만한 인물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도전이 찾은 인물이 이성계였습니다. 정도전 역시도 고려 사회에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계도 고려 사회에서 이름난 권문세족도 아니었고 이성계는 함흥 변두리 출신이었죠. 자신과 같이 이렇게 내세울 것 없던, 하지만 이성계는 외구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조금씩 유명세를 떨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자신이 세울 나라의 왕으로 두면 어떨까 해서 이성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확인을 해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있던 함주까지 걸어서 그렇게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이성계를 찾아갔더니 이성계가 엄청 많은 군대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성계의 리더십도 아주 탁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찾아갔더니 이성계가 정도전도로 어찌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자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만한 군대가 있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건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말이요? 하니까 정도전이 그냥 말 그대로 이만큼의 군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정도전이 됐다 싶었을 겁니다. 이성계를 앞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꿈을 마음속에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에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어쩌면 이성계도 그냥 무장이 아니거든요. 이성계도 많은 책을 읽은 그런 무장입니다. 아마 이성계도 그때 정도전의 마음속에 이런 큰 꿈이 있는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이성계를 만난 정도전은 차차 이성계가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꿈을 얘기를 했고요. 정도전은 무릇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도전이 모든 일에 관여를 했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이 세워졌죠. 조선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도전이 설계를 했습니다. 정도전이 설계를 하면서 유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그리고 돈이문 이렇게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문 이름을 만들고요. 그리고 강명전이라든지 근정전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이름들도 모두 정도전이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나라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정도전에 져서 조선 경국전에 이 조선을 다스리기 위한 기본 법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문감이라는 책에서는 이 새로운 나라의 경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도전을 모두 다 설계해 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건 우리가 이성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성계를 세운 것도 정도전이었고 조선을 하나부터 열까지 설계한 것도 역시 정도전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정도전은 이 조선의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을까요? 정도전은 백성을 위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주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왕이 독단적으로 제멋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중심이 되는 정치, 뛰어난 신하들이 배출이 되어서 그들이 조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왕보다는 신하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부터가 어떻게 했나요? 자신부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성계를 자신이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 역시도
자기가 모두 설계를 했었죠. 자, 그러니 이 정도전이 한 번씩 술이 취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항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그를 키운 것이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성계가 자신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성계를 세워서 조선을 건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지나친 자만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도전은 자신의 뜻대로 신하가 중심이 되는, 재상이 중심이 되어서 위로는 왕을 잘 받들고 아래로는 신하들을 잘 통솔해서 나라를 끌어가는 그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추천하게 됐죠. 이방석을 세자로 추천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 건국에 큰 공이 있는 이방원은요, 세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것 때문에 여론이 이방원에게 좋지 않았지만 이 일 때문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원이 세력에서 배제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당시에 명나라를 치려는 요동정벌의 계획을 가지면서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사병을 다 거두어들여요. 그러면서 권력은 자신이 차지하고 함께 조선을 세웠던 이방원은 권력에서 배제시키게 되죠. 그게 결국 이방원으로 하여금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이 조선을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끌어가고자 했던 그런 자만심이 결국 정도전으로 하여금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거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거의 400년 동안 조선 역사에서는 음험한 성격의 정도전이다, 간사한 신하였다, 세종실록에서도 정도전의 반란이다, 이렇게 정도전은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뤄놓은 조선 건국의 공신 책봉 이런 것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을 세웠지만 조선에서 잊혀지게 된 거죠. 이성계를 앞세워서 조선을 세우면서 자신이 1인자로 세웠던 이성계보다 자신이 1인자를 능가하는 지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어쩜 자신의 이런 몰락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행히 정도전에 대해서는 400여 년이 지나서 고종 때 와서 다시 공신 책봉이 내려지게 되고요,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도전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의 등에 올라탄 킹메이커 하륜입니다. 우리가 정도전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륜은 좀 덜 알려져 있죠. 하륜이 어떻게 킹메이커가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하륜 역시도 신진사대부로 학식이 뛰어나고 특히 하륜은 풍수지리 이런 데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하고 직접적인 부딪힌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 경복궁 위치를 놓고 정도전하고 하륜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권세는 정도전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륜 역시 계속 정도전의 견제를 받았고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륜이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자신이 모실 리더를 찾아 나서죠. 그러던 중에 하륜이 자기가 모실 만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하륜이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관상에서 굉장히 안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권문세가였던 민재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는데 민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관상을 많이 보지만 공의 둘째 사위 같은 사람은 내가 여지껏 보지 못했어. 내가 당신의 둘째 사위를 뵙고자 하니 공은 그 뜻을 전달해 주시오 합니다. 그 민재의 둘째 사위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의 관상을 보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읽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방원 역시도 하륜과 아주 합이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모두 정도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고요. 정도전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합쳐서 정도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을 제거하기가 그 당시에 쉽지 않았죠. 모든 권력을 정도전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기 때 하륜이 정도전의 견제를 받아서 관찰사로 밀려나게 됐어요. 이 하륜이 자신이 모실 이방원의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에게 제가 떠나면 반드시 정도전이 선수를 칠 겁니다. 대군께서는 이숙번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그를 통해서 훈련된 군사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설마하니 아무 준비 없이 대군을 남겨놓고 혼자 떠나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결행을 하라 한 거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난에서 당시 세자였던 이방석을 죽이고 권력을 잡고 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방원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방원이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이 이방원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겠죠. 결국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둘째 형님에게 이방원이 왕위를 양이 받았어요. 드디어 이방원이 태종으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하지만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왕위에 오른 정통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흥으로 떠난 아버지 이성계를 모셔와서 왕으로서 옥새도 넘겨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를 모셔오기를 한 거죠. 못 이기는 척 결국 이성계가 돌아옵니다. 이성계가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에 태종은 기뻐서 들뜬 마음에 아버지를 마중 나가기로 합니다. 그때 하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을 것이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늘막을 칠 때 받치는 기둥을 의당 큰 나무로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태종은 뭐 그럴 것까지 있겠느냐 싶어서 기쁜 마음에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자 한달음에 아버지 가까이 가려고 나서는데 아버지가 가까이 보이는 순간 활을 겨눕니다. 아들에게 활을 겨눠요. 태종이 깜짝 놀라서 숨을 곳이요? 그렇죠. 그 기둥 뒤에 숨어서 태종 이성계 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륜이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해서 태종의 목숨을 구해준 거죠. 이렇게 이성계가 아주 노여운 표정으로 이방원을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리고는 허허허 웃으면서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 하면서 옥새를 넘겨줬대요. 그리고 식사와 술을 하면서 태종이 태조에게 술을 한 잔 올립니다. 그때도 하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잔을 직접 드리지 마시고 내시를 통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술을 받아서 내시를 통해서 태조에게 올렸답니다. 그러자 태조가 그 술잔을 마시고는 옷자락 안에서 철퇴를 꺼내더랍니다. 철퇴를 꺼내놓고 허허허 웃으면서 이 또한 하늘이 시키는 일이다. 그러니 하륜이 염려했던 대로 진짜 상황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어지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상황 역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들을 꾸짖으면서 마지못해 아들을 용서한 겁니다. 이성계가 활을 쐈던 곳이다 해서 이곳에 만들어진 다리를 살고지 다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륜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해서 자신이 모시는 이방원을 태종으로 만들었고요. 태종의 목숨을 이렇게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은 하륜을 일컬어서 태종의 장자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륜은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태종이 아들에게 양위를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가끔씩 이렇게 투정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태종이 양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자, 그래서 태종이 그러면 내가 언제 선의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시 하륜과 함께 최측근이었던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50이 되어야 혈기가 쇠하니 나이 50이 되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요. 50이 되면 선의하십시오 이 얘기죠. 이 얘기에 태종은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태종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륜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상의 춘추가 60이고 70이고 세자의 나이가 30이고 40이 됐어도 불가할 텐데 하물며 지금 주상의 춘추가 한창일 때인데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도 절대 불가하지만 앞으로 60, 70이 돼도 불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에 태종의 마음이 풀렸다고 하죠. 그래서 하륜은 태종의 장자방이기도 하면서 누구보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신하였던 겁니다. 그런 태종이니 어찌 하륜을 총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태종은 하륜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륜은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귀에 들어간 것은 쉬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륜만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늘 이렇게 칭찬을 했었고요. 실록에서도 상황이었던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정승은 사람됨이 남의 잘하는 것을 되도록 도와주고 남의 잘못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도록 말려주고 그 충직하기가 견줄 사람이 없었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하륜에 대해서 실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륜은 천성적인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한 인물이었고 결단하고 계책을 정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원칙이 하나 정해지면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인재를 첨가하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했고 많은 인재를 추천하려고 인재 추천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집에 머물 때는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을 만든 킹메이커였지만 자신의 생활은 굉장히 검소했던 거죠. 그리고 글 읽기를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채 시를 읊으면서 자고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칭찬 일색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하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국장을 없애도록 청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조용히 장사를 지내도록 해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왕을 세우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인물인데 돌아가실 때는 끝까지 백성을 걱정하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하륜의 죽음 소식을 들은 태종은 엄청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륜의 소식을 듣고 태종이 슬퍼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하, 진삼부원군 하륜이 정평 땅에서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태종은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조회를 패하고 7일 동안 고기 든 음식을 먹지 않고 아주 깊게 상심하여서 자신의 탓이라고 스스로 원망했답니다. 왜냐하면 늘 하륜을 곁에 두고자 했어요. 근데 하륜의 나이가 태종보다 한 20살 정도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륜은 벌써 나이가 70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종이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좀 선대왕들의 무덤을 돌면서 바람을 좀 쐬고 돌아오시오 하고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그만 함경도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턱 밑에 종기가 약간 났는데 그게 결국 치료가 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신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륜을 죽게 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할 정도로 하륜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잘 마음을 헤아려줬던 하륜을 잃었으니 태종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의 대사를 염려하며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인물을 어디서 바라겠는가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륜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태조를 만든 한명회입니다. 세조가 되기 전에 수양대군이었죠. 이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과 많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이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죠. 안평대군은 시나 그림 이런 데 굉장히 능하고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안평대군 주위에는 늘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반해서 수양대군은 무인 기질이 있어서 안평대군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비교됐다고 하죠. 근데 이 시기 때 문종이 재위 2년여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어린 단종이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12살의 단종을 이제 옆에서 당시에 황보인과 김종서가 도와주죠. 황보인과 김종서가 정치를 도와주면서 단종에게 왕으로서 사람들을 임명할 때 후보자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단종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는요, 단종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김종서와 황보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김종서와 황보인과 또 안평대군이 가깝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서와 황보인 역시도 수양대군을 견제하고 있었으니 안평대군까지 합세하게 되면 결국 수양대군은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던 상황에서 수양대군 곁에 한명회가 찾아온 겁니다. 당시 한명회는 집안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는데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면서 출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겨우 한직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경덕궁의 궁직이었습니다. 경덕궁의 군직이었는데 자신의 친구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수양대군의 마음을 삽니다. 당시 수양대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난세이기 때문에 한고조 유방이 비록 장량의 계책을 써서 천하를 얻었지만 그 또한 한신의 군세에 힘있지 않았다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난세인 만큼 무장들과 사귀십시오. 안평대군 주위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많다면 수양대군은 무장들을 곁에 두십시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양대군이 한명의 말을 듣고 사냥을 핑계로 무장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사냥만 다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척 이렇게 행동을 하니 김종서도 수양대군을 크게 견제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무장들을 데리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김종서를 죽이고 신하들을 궁궐로 다 불러들이고는 살생부에 따라서 반대 세력들을 다 치게 됩니다. 이 살생부는 한명회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 살생부란 말이 처음 나왔다고 하죠. 이 정변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이 정난의 뜻이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움을 편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려운 사정을 바로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어려운 시대를 평정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게 된 거죠. 이건 아마 계유정난이 성공했기 때문에 승자의 편에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수양대군이 권력을 쥐게 되었고 이후에 단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앉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거죠. 세조 시기 때 또 한 차례 한명회가 세조의 목숨을 구합니다. 당시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접대할 때 성승과 유흥부라는 이 무관들이 운검이라 그래서 왕의 뒤에 호위무사로 사신들을 접대하는 이 연회장에 함께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유흥부와 성승이라는 이들이 이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치려고 했던 거죠. 단종, 복위를 도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명회가 날이 덥고 장소가 좁으니 운검, 그러니까 호위무사들은 다 물러가라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유흥부와 성승이 세조를 죽이는 이 모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한명회가 세조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오타가 났네요. 세종이 아니라 세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명회가 세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때도 연회가 열렸었는데 세조가 술자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열렸을 때는 신하들에게 우리가 함께 큰일을 도모했으니까 이런 사석에서는 나를 전하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격이 없이 술자리에서는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죠. 그런 선을 넘는 사람은 아주 또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조는 술이 취해서 한 경우는 웬만하면 용서해 줬다 그래요. 세조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맞지만 굉장히 마음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가 또 보기와 다르게 로맨티스트거든요. 이 정의왕후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전하께서는 왕비 어디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할 정도로 사석에서는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허용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던 거죠. 사실 한명회는 술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명회가 세조의 가장 측근이니까 늘 술자리에는 함께 참석을 했다 그래요. 자, 이날 술자리에서 세조가 또 신하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하다가 특히 이때는 세조가 신숙주에게 팔씨름을 하자 했습니다. 세조하고 신숙주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신숙주를 불러다가 팔씨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신숙주는 사실 공부만 한 사람이잖아요. 집현전 학자 출신이죠. 그런데 수양대군은요. 무인의 기질 있는 사람이죠. 팔씨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양대군이 이기죠. 수양대군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신숙주가 한 판 더 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조의 손을 잡더니 우리가 이렇게 딱 잡으면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잡자마자 세조가 정신 차릴 듯 없이 확 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하를 이겼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조의 인상이 살짝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걸 신숙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숙주는 술이 챘으니까요. 그런데 한명회는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한명회가 이제 그날 술자리가 파하고 나서 신숙주의 집에 신숙주를 바래다 주면서 신숙주 집의 노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 절대 신숙주가 불을 밝히고 책을 읽지 못하도록 등불을 다 없애버려라 합니다. 그래서 신숙주가 그날 밤에도 그날 새벽에도 책을 읽지 못했어요. 신숙주는 원래 아무리 술이 취해도 집에 가서는 항상 책을 읽다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은 책을 읽지 못했죠. 그냥 불을 끄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세조가 보낸 사람이 신숙주의 집에 와서 보고 갔어요. 신숙주가 만약 그날 불을 켜고 책을 읽었으면 술이 덜 취한 게 되고요. 그러면 술이 덜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조를 기만한 거죠. 그런데 그날 다행히 신숙주가 불을 끄고 잤죠. 그래서 신숙주의 집에 다녀간 심부름꾼이 세조에게 그날 밤은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자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세조는 신숙주가 술이 많이 됐구나 하고 깨끗이 이해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신숙주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바로 한명회인 거죠. 이렇게 한명회는 누구보다 세조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린 인자였던 거죠. 한명회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회가 주상에 신임하는 바가 되어서 팔도의 군사를 통솔하고 형벌과 상 주는 것이 모두 한명회의 손안에 있었다 하고 실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최고의 권세를 가졌었죠. 한명회는 얼굴이 잘나고 키가 커서 바라보면 위대하였고 규모와 기계가 우뚝하여 무리에서도 항상 돋보였다고 합니다. 극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신 책봉을 무려 4번이나 받습니다. 충성공 한 명에는 계려가, 생각의 깊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과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임이 이렇게 여러 글들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직도 영의정까지 오릅니다. 원래 한명회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한명회는 경덕궁 궁직이었습니다. 궁직이었던 사람이 불과 14년 만에 영의정 올라갑니다. 조선 역사상 이렇게 낮은 직위에서 최고 직위까지 이렇게 올라간 인물은 한명회가 유일한 거죠. 그리고 한명회는 자신의 두 딸을 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예종에게 시집을 보냈고요. 이후에 성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 딸들이 다 일찍 죽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시대에 한 집안에서 이렇게 왕비를 2명이나 배출하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죽음이 끝까지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 폐비윤씨 사건을 빌미로 갑자사화를 일으켰을 때 한명회가 보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한명회의 딸이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찍 죽게 되면서 두 번째 부인이 폐비윤씨였어요. 그래서 이 한명회는 이 폐비윤씨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폐비윤씨가 폐위되는데 한명회 역시도 일조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연산군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되죠. 이미 한명회는 이승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관참시, 관을 열어서 다시 목을 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숙주, 역시 세조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인데요. 이 신숙주는 사실 집현전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집현전에서도 굉장히 이름난 학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숙주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양대군도 그랬고요. 안평대군도 그랬고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먼저 신숙주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수양대군에게 한명회가 명나라로 가는 사신사로 자원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단종의 왕위 즉위를 허락받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게 되죠. 수양대군이 내가 왕가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신이 직접 자진해서 사신으로 명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숙주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죠. 신숙주가 당시에 학식도 풍부하지만 신숙주가 외국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외교적인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숙주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신으로 명나라를 떠납니다. 명나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신으로 한번 다녀오는 길은 죽을 고생을 함께 하고 오는, 그래서 사신으로 함께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전우회 같은 끈끈한 그런 게 생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갔다 왔으니 그전에는 별로 친하지 않던 관계였지만 사신으로 함께 갔다 오면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신숙주는 수양대군을 직접 옆에서 겪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호방하고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자신이 몰랐던 그런 진면목을 함께 지내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숙주 역시도 수양대군에게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요, 당연히 신숙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신숙주의 마음을 열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명나라를 다녀오면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명나라에서 명나라의 영락제의 무덤을 함께 찾았습니다. 영락제가 누구냐면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예요.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원장입니다. 이 주원장이 맏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 맏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맏아들의 맏아들, 그 맏손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왕이 이 주원장의 손자였던 건문제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 주원장이 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몽골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에 왕자들에게 군대를 줘서 국경지역을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락제는 연왕이란 이름으로 국경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 그 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영락제의 조카였던 건문제가 각각 군사들을 가지고 국경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삼촌들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삼촌들을 견제하려다가 결국 영락제에게 반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수도로 쳐들어가서 권력을 잡고 명나라의 3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락제가 권력을 잡은 이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불렀을 거죠. 그러니까 난리를, 어려운 시대를 평정했다. 이런 이름을 누가 먼저 붙였느냐? 영락제가 먼저 붙였습니다. 이 계유정난의 이 정난은 당시에 세조가 벤치마킹 한 거죠. 왜?
명나라 황제, 그것도 명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명나라에 가장 세력을 떨쳤던 그 영락제가 했던 거니까 조선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영락제의 무덤을 참배를 하면서 어쩌면 세조의 마음속에는 영락제처럼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섰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영락제의 무덤에 참배했던 신숙주의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단종보다 이 쇠양대군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조선을 위해서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두 사람이 영락제의 무덤을 참배하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숙주에 대해서는 역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에 적혀 있는데요. 세종이 문종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숙주는 국사를 부탁할 만한 자이다. 나란일을 부탁할 만한 그런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이제 쇠양대군도 같이 듣고 신숙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신숙주는 천자가 고매하고 관우하면서 활달하였으며 경사에 두루 미치고 의논에 항상 대체를 지녀서 까다롭거나 자질구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의를 결단함에 있어서는 강화를 터놓은 것과 같이 막힘이 없어서 조야가 의지하고 중히 여겼다. 사실 우리가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종실록에서도 신숙주에 대해서 칭찬 일색입니다. 원래 신숙주는 세종이 키운 인물입니다. 이 신숙주가 그래서 세종을 모시고 세조를 모시고 예종을 모시고 성종까지 모시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정기를 안정시키는 건 물론이고 조선 정기의 발전을 제일 앞에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숙주에 대해서 세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태종에게 위증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보현제가 곧 위증이다. 이 보현제가 신숙주의 호입니다.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태종이 존경받는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증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증이 어떤 인물이냐? 이 위증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당태종의 형님의 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증이 당태종의 형님에게 당태종을 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태종이 먼저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위증을 불러다가 자신의 신하가 되라고 하죠. 그런데 위증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황태자께서 제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태종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태종은 끝까지 위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애를 썼고요. 위증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앞으로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해라. 나는 무엇이든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늘 신하들과 소통하는 그런 군주로 이 당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당시 위증이 당태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양신이 되기를 원하지 충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하들에게서 최고로 칭송하고 최고를 일컫는 것이 충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충신은 왕에게 할 말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근데 양신은요, 왕에게 할 말이 있으면 그걸 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충신은 직언을 하다 보면 왕이 심기가 상할 수 있겠죠. 그럼 화가 나서 신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겠죠. 결국 이 충신의 충언 때문에 왕은 신하를 죽이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신하는요, 왕을 위해서 충언을 했는데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현명하게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신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늘 당태종 곁에서 당태종을 위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증 덕택의 당태종은 정말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는데, 당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람은 구리로 거울을 만들어 의관을 바로잡고 옛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득실을 알 수 있다. 위증이 죽음으로 인해서 짐은 거울 하나를 잃고 말았다. 나를 비춰주는,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거울을 잃었다는 거죠. 당태종은 우리 역사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고구려 때 당태종이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야 됐었죠. 그때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면서 당태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위증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신숙주까지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 자료는 한명회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한명회는 당시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토지와 노비 그리고 금은보화 이런 뇌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집도 굉장히 크고 좋은 집들을 가지고 있고 첩도 많이 뒀다고 합니다. 뭐 남부러울 게 없었죠.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 자신이 직접 명나라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명회에게는 아주 멋진 정자가 있었는데 바로 한강이 보이는 압구정이라는 이 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압구정이죠. 천하절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명회는 모든 권세와 남부러울 것 없는 이런 노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압구정은 얼마나 유명한지 명나라 사신들도 조선 땅에 오면 압구정에서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종이 직접 한명회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명나라 사신을 압구정에서 하루 즐길 수 있게 해달라 했어요. 그러자 한명회가요? 그건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궁궐에 있는 왕이 쓰는 천막 그걸 빌려달라고 합니다. 왕의 전유물인데 그걸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놀게 하는 대신에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종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한명회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한명회는 왕의 전유물을 탐내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죠. 그 정도로 한명회는 굉장한 권세를 가졌지만 결국 그로 인한 것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죽어서 부관 참시를 당하는 그런 화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킹메이커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킹메이커, 이들은 자신이 세운 왕이 최고의 치세를 여는 것을 지켜본 숨은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세운 왕을 보면서 대리만족 혹은 흐뭇하게 웃음을 지면서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시에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인 킹메이커들이었고요. 세상은 왕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세상을 움직이던 사람들은 이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 한 시대를 풍미하고 즐겼던 그런 이들입니다. 자, 조선의 킹메이커들, 그들은 어떻게 킹메이커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왕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던, 자신들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왕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왕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메이커 혹은 이런 2인자는 1인자를 알아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겠지만 1인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도 2인자의 필수 요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